$6,000 이상은 돌파해야 되지 않나. 내년은 결론적으로 올해보다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것은 확실하다. 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요즘 돌반지 사기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죠. 이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돈에 100만 원에 육박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금값이 내려가면서 사실 걱정한 분들 많을 텐데 그렇다면 새해에는 금값이 어떨지, 내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을 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대표님을 만나면 항상 이제 좋은 시장일 때 만나는 일이 대부분이라 네.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 최고가다 해서 다시 안 오를까 봐 파시는 분들도 있고 사기 무섭다고 했는데 이미 그 말은 옛날 말 같고 또 최고치를 계속 찍고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히 배경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올해 이제 금 가격이 올랐던 패턴들을 보면 네. 올해 2월에 좀 많이 오르고 10월에 오르고 그다음에 11월에 조금 조정이 있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긴밀하게 따졌을 때 금리와의 연관성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올해 8월이죠. 딱 올해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9월에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금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11월쯤 되니까 12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기조로 바뀌면서 금가격이 좀 큰 조정이 있었단 말이죠. 네. 한 10% 정도 가까운 조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12월에 금리 인하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 금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도대체 왜 금에 좋은 거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금이라는 자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실질금리라는 데이터를 저는 이야기를 드려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을 의미를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금리는 낮아질수록 물가는 올라갈수록 금에 좋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낮고 물가가 높다라는 건 내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네. 혹은 예적금을 해놔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안 좋을수록 낮아질수록 이제 금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따라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실질금리를 같이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 가격에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금에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두 번의 위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게 있거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썼어요. 네. 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푸는 정책이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로 제로금리로 낮추고 나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이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금리 인하 시작됐다. 그럼 이 뒤에 또 어마어마한 돈 풀기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끼다 보니까 경험치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원래 금이 이 정도까지 뜨거웠나 싶을 정도로 뜨거운 이유는 이 뒤에 있을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서 그렇다. 그래서 요즘에는 금리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은지 혹은 그런 게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 같은지에 따라 금 가격 변동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내년에도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 빠르든 늦든 상관없이 금리 인하는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데이터 같은 것도 보면 요번에 CPI 지표, 그러니까 물가가 어떤지에 대한 지표도 나왔는데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면서 물가도 꽤나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고용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실업률도 올라가고 대체로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겠구나 시장은 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얹어서 내년이 조금 더 이제 이런 금리 인하 기조가 강할 수 있겠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준 의장이 바뀐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파월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면서 헤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헤셋이라는 사람은 되게 완화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돈 많이 풀자. 경제가 조금만 아픈 것 같아도 펑펑 돈 좀 풀자. 막 약간 이런 느낌이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조금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한 거죠. 파월은 올해 말 12월 FOMC 때 내년에 뭐 기껏해야 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살짝은 좀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네. 생각해보니까 파월도 내년에 어차피 임기 끝나잖아. 그리고 햇셋이 온다라고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돈 풀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지금 금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큰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즘 왜 이렇게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을 바라볼 때 또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며 예사롭지 않게 보잖아요. 근데 요즘 엄청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시사점이 있는 행동일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되게 집중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즘 금 가격이 왜 올랐는지 조기원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많이 오를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쵸. 맨날 뭐 사상 최고치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은 왜 이렇게 무섭게 사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면 금이 오르는 사이클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안전한 자산들을 담아 놓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의 위기가 온다던가 아니면 전쟁이나 다양한 이제 경제적 상황, 그다음에 지정학적 그런 위험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자산들을 많이 담아놓게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대표되는 건 달러와 그리고 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 중에서도 사실은 원래는 달러를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황금성도 더 좋고 이제 금은 바꿔서 뭐 이제 또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도 있고 금을 보관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달러는 그냥 시장에서 바로 거래가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하면서도 좀 신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달러가 꽤나 신뢰를 많이 잃기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가 부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네.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의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재정 적자는 나날이 커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이 재정 적자와 그다음에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나머지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도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은행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2008년부터 돈을 너무 많이 풀어. 거기다가 재정 적자는 점점 심해지고 미국의 부채는 3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5경 원이 넘는 그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네. 1년에 이자만으로 국방비보다 더 많은 1,400조 원을 지출하고 있어. 야,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과연 달러가 믿을 만한 가치의 자산이 맞을까? 이게 지금 내가 만약에 뭐 1,000억 달러치의 달러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이 1,000억 달러는 지금이랑 가치가 많이 다를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달러를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에 얹어서 이젠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돼버렸어요. 이건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사실 말씀드렸던 네. 포인트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미국은 러시아에게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동결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그 달러가 동결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외환보유고에는 반드시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달러를 제외하면 남는 게 이제 금밖에 없는 거죠. 사실 시장 규모는 달러가 금에 비해 훨씬 정말 광활할 정도로 커요. 네.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금으로 이 조그만한 금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요새 많이 오르고 있는 거고 네. 앞으로도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JP 모건이 이제 그 금에 대해서 단순한 투기를 넘어서 구조적 재평가 단계라고 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좀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나중에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요? 라는 질문에 2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맞아요. 네. 저것도 이제 관심 끌려고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금 가격은 이렇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는 사이클 때 구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이제 마치 그런 거죠. 금이라는 자산은 딱히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자산이에요. 이게 위기가 오지만 않으면 금이라는 게 필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화폐적 위기가 오면 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풀렸던 그 화폐 시스템에서 그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되는 일이 인류 5,000년의 역사에 걸쳐서 매번 반복됐던 패턴이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사실은 네.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의 말처럼 그런 구조적 재평가의 시기도 맞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금
가격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아 2만 불 이상을 돌파를 해야 이제 비교적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늘 이제 역사를 토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전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걸 토대로 또 이날 기조를 토대로 봤을 때 그럼 금값은 내년에도 상승세라 보시는지 내년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어쩌면 그런 기조가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또한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중간 선거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쇼맨십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풀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중앙은행에서도 돈을 풀고 정부에서도 돈을 풀어요. 그러면 돈이 양쪽에서 풀려나가니까 얼마나 금 가격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에는 돈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 많이 풀린 게 뭐 주식에도 가고 부동산에도 가고 뭐 금에도 가고 이렇게 좀 잘 나눠서 가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유독 금에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돈을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좀 투자자들에게 돈을 푸는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이제 가게들에게 직접 돈을 꽂아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돈이 풀리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이게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돈이 풀리고 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기본소득제도나 우리나라로 네. 치면 민생지원금 같은 거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소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시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같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면서 돈이 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산들이 있지만 내년에는 유독 그렇게 많이 풀리는 돈들이 더 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더불어 뭐 관세 전쟁이라던가 지정학적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많이 불거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좀 상한선 보세요? 물론 조정 기간도 있겠죠. 이 올해처럼. 물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어렵죠. 어렵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내년에 한 4,9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투자은행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가 한 금이 60%에서 70%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고, 네. 작년에가 4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제적인 경제적 구조나 네. 그 다음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만큼만 오른다고 쳤을 때 한 60% 정도 계산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64, 24, 6,000달러 이상은 돌파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올해보다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2만 달러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까지는 가만히 갖고 있는 것도 답일 거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따라오는 게 은값이잖아요. 네. 이 은값이 심상치 않던데 이 시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와, 은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다시 봤어요, 수치를. 올해만 해도 거의 2배가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은이 정말 왜 이렇게 많이 오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포인트지만 우리가 금에 지금은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금에 관심을 가졌다면 반드시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은은 금이 올라가는 사이클일 때 변동성이 한 1.5배에서 2배 더 크기 때문에 원래 더 높은 상승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금 우리가 은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AI, 네. 그 다음에 방산업종, 그리고 우주산업 모든 것들이 다 첨단화되면서 은은 구리보다도 전기전도율이 더 높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첨단화된 기술로 갈수록 은의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그것 때문에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해요. 지금 남아있는 매장량으로 계산해보면 은이 한 18년 정도면 고갈되거든요. 그래요? 생각보다 짧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채굴할 수 있는 은의 양이 되게 적어서 공급은 늘 부족한 상태인데
산업 수요는 매번 맞아. 폭증하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업종에서는 저희가 네. 이제 은을 계속 이렇게 금거래소를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은이 맨날 부족합니다. 그래요? 네. 벌써 그래요? 네, 벌써 그래요.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은이 막 음. 부족해서 프리미엄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로 치솟으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을 때는 해외에서 그냥 수입해 오면 돼요. 네. 시간은 뭐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네. 그냥 그렇게 수입해서 그냥 쓰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시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2주면 왔던 게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됐던 게 2달이 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 거래처 중에 하나인 LBMA 쪽 네. 그 거래처들을 보면은 아, 한국에는 줄 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거 쓸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난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볼 때 은이 이제 어떤 공급 대란에 대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금이 올라감에 따라 그냥 원래도 은이 매력적이었지만 이런 산업 수요나 공급의 특성까지 본다라고 하면 은은 어쩌면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금은 안 사도 은을 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자산이라는 게 사실 최고치고 상승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이 지금 실물도 있지만 뭐 ETF라든지 골드뱅킹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시점 그리고 새해 전망을 토대로 했을 때 좀 투자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주의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제는 진짜 늦은 것 같다. 어쩔 수 내가 없죠. 저번에 저 양반 나왔을 때 네. 봤을 때, 아, 그때라도 살 걸. 근데 지금은 진짜 늦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네. 뉴스가 50번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마치 그런 거죠. 네. 아, 그때라도 살 걸. 그쵸. 이라는 말을 50번이나 벌써 우리가 반복했던 거다. 1년 내내 했죠. 네, 그쵸. 근데 이게 금이 한번 오르면 추세를 계속 타요. 한 10년 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지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이라는 건 지금 이 상승 추세에 있는 기간 동안 네. 보유자 입장에선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도 시간이 내 편이 돼주기 때문에 시간만 흐르면 언제든지 뭐 다시 복구하고 또 이제 상승을 하는 네.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금 가격이 상승 추세인데 근데 내가 좀만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시간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비싼데 막 당장 내 막 전 재산을 끌어다가 투자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의 역할로서라도 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따라서 내가 뭐 전체 투자 자산의 10% 정도라도 담아 놓는 게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지금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 정도는 가격과 상관없이 일단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금을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지금 정도는 사실 괜찮거든요, 네. 아직. 근데 이제 한번 이게 사이클을 제대로 타면서 또 사람들의 수요가 붙으면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금 가격이 되게 비싼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한 1%에서 2% 내외면 아주 정상적인 범주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로 또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김치 프리미엄이 이 정도인 거면 정말 금 투자하기엔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럴 때 미리미리 금 투자해 주시고 네. 만약에 내가 투자하려는 시기 때 뭐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살짝 미루시던가 아니면 ETF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좀 해지하는 걸 이제 잘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금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괜찮다. 로 키워드를 잡으면서 또 인사드릴게요. 스테커스 조규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